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 8월에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로 실수요자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안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제안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전혀 없이 단순히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규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추가 규제안과 더불어서 오늘자로 발표된 금융위의 발표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8월에 있었던 대출 규제안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의 대출이 불가능해졌었고요. 또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거나 감액하는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있었던 주담대라던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모조리 중단시키면서 총량을 줄였고요. 거기다가 건수를 극도로 제한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튀어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실수요자 분들께서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움직임을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은 가계 신용을 GDP 대비해서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B컷으로 한타를 단행을 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0.25%포인트를 단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주택 구입 수요가 이 시장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 몫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대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한번 보면 유주택자는 항상 그 타겟의 1차 대상이 돼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주담대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태에서 내 이사를 목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을 아예 안 내주는 형태까지 지금 규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시중은행들에 한번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신한, 국민, 농협 모든 시중은행들이 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중단을 했고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도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막거나 총량을 더 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유주택자가 1차 타겟으로 돼서 주담대건 전세자금 대출이건 모조리 막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최근에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께서 주담대를 시행받지 못하는 상태거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잔금을 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실수요자까지 타겟으로 한 대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출 규제안까지 속속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전세자금 대출은 누가 차주가 돼서 빌리는 거냐면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 금액이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대인에게 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들은 본인들이 보증금을 이쿼티와 대부로 어느 정도 비율 한 30에서 40%가량을 내 돈으로 넣고요. 나머지를 부채로 해가지고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상환 우려를 어느 정도 보증받기 위해서 3대 보증기관에서 이 보증상품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그라던가 HF 혹은 서울보증기금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전세 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증기관들이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임대인이 파산해버리면 사실 구상권을 쓰더라도 대입연자인 그 금액을 받아낼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께서 직접적으로 임대인이 파산해서 나오는 경매건들을 낙찰받아서 임대를 돌리는 것까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회 현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건들을 모든 비아파트 시장을 타겟해서 규제한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세 126% 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룰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현금 부분이 아니라 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사실상 집주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집주인까지도 같이 차주로 묶어서 신용평가를 도입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시행은 안 됐지만 임대인의 신용을 체크를 해서 전세자금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건 더 심각한데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DSR이 뭐냐면 소득 대비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금융에 대한 규제죠. 그래서 이 소득 대비한 대출 금액 중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 원리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을 40% 미만으로 맞추는 게 현행 주담 대상의 DSR 대출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에다가도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이자만 보겠다는 규제 아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도 어떻게 보면 만기 동안에 원금 상환 일부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DTI가 아니라 DSR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DTI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액이 아니라 이자 상환액 대비해서 소득을 봅니다. 하지만 DSR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금 상환액 대비해서 보거든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 대비해서 소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DSR이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에 도입이 된다. 자, 그러면 차주가 전세 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그 기간 동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만기를 2년, 4년 이렇게 짧게 잡지는 않겠죠. 뭐 2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분을 일부 내라. 이렇게는 도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걸로 봐요. 왜냐하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되면 사실상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똑같은 물건에 월세 내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당장에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실수요자분들을 겁박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봐요. 거기다가 오늘자로 발표된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2금융권 그리고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보험사나 증권사 같은 비은행 기관까지 전부 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를 해서 겁을 줬습니다. 어떻게 겁을 줬는지 한번 볼게요.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가계대출 규제를 당분간 계속 할 테니까 금리 인하 됐다 그래서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 하고 겁을 줬고요. 또 두 번째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가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 보험, 상호금융, 제2금융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모든 대출 취급 기관들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인 영업 행태 보이는 거 문제가 있다. 이거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은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들 눈치 안 보면 너네들한테도 철퇴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 대출 중단 중이니까 나머지 이금융, 보험, 증권 너네들도 눈치 봐가면서 영업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은행 기관들은 예대 마진이 주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안정적인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사업자 대출이 안정적이겠습니까? 신용대출이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안정적인 대출인데 1금융권에서 내주는 기관들의 대출이 막히게 되다 보니까 더 중금리로 안정적인 대출을 쏟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들로서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또 수익률이 좋은 이런 상품들로 많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니들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터넷 은행 및 이금융권은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 수요나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즉 본연 니들이 원래 하던 거나 해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중금리 주담대를 내서 혹은 전세 대출을 내서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고 너네가 원래 했었던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들어가는 그런 대출에나 치중을 해야지 너네 이거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이쪽으로 뛰어 넘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원래 목표했었던 가계부채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금리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금리 인하했어요. 그런데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수신금리만 떨어지고 있어요. 여신금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건수 관리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총량 관리 들어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주택 구입 수요뿐만 아니라 전세에 대한 수요까지도 한꺼번에 관리를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냐면 주담대는 기존에 있었던 조건부 대출 불가 그리고 MCI, MCG 같은 보증상품 가입 불가 거기다가 만기 줄이고 한도 축소하는 것 같은 이런 관리가 지금 모든 1금융 시중은행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쪼고 있다는 거예요.
유주택자가 작은 다세대 한 채라도 갖고 있다가는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습니다. 총량이 3억으로 제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억조차 지금 안 해주는 게 거의 태반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지금 내주고 있는 1금융 기관이 하나은행 한 군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신용평가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차주를 집주인까지 확대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DSR을 도입을 해서 거의 원금 상환을 전세자금 대출에도 도입을 하겠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겁박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은 많이 차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어떤 영향이 이 시장에 미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쪼여가지고 전세로 이사를 못 가게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반전세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오피스텔 모든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들의 월세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미권, 우리나라처럼 기존에 보증부 월세 제도가 없었던 영미권이나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해서 냈었던 본인의 거주 비용이 소득의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는 40%가량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냐? 45에서 55%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즉 월세 수준이 소득 증가분을 한참 뛰어넘어서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25%에서 30%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전세제도였어요. 전세제도. 근데 이 전세제도가 소멸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본인 소득의 최소 45%에서 55%가량을 바로바로 월세로 내지 않으면 사실은 거주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저는 무서운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이 시장을 많이 교란시켰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 상품을 통해서 아주 저리로 거의 80% 이상까지를 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위험성이 초래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위험성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 보증 가입 룰이라고 봐요. 이 보증 상품 가입 룰을 지역의 차등 없이 모조리 다 공시가 대비해서 126이라는 룰로 규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제 역전세를 또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서 발생한 추가적인 수요들이 몰릴 수 있는 시장은 딱 한 군데예요. 아파트 시장.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매매 시장으로 뛰어들었던 거고 전세 시장으로 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전세 시장 매물이 사라지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고요. 또 매매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가격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강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빠져나갈 틈은 만들고 해야 이 시장의 충격이 덜하다. 이 시장의 충격이 덜하고 거주 비용을 많이 높이지 않으려면 그래도 실수요자 예를 들어서 집 한 채가 있다 그래서 이사 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안 내준다거나 이런 식의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까지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끔찍한 규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규제들을 잘 피하셔서 과도기 속에서는 몸 잘 지키는 게 최고거든요. 본인 자산 잘 지키시고요. 거주하시는 집 그리고 거주 이전 이 모든 부분을 훌륭하게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